네, 안녕하십니까?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음, 지금 유예죠? 아, 물론 뭐 3차생도 있을 수 있어 보여. 근데 유예라고 말하기가 좀 올해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올해 시험이 9월 달에 있죠, 바로. 그러죠? 그러니까 올해 합격생은 두 번 배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수는 달라지겠지만 2021년도 합격생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올해 똑같은 합격생이다. 단지 몇 개월 좀 늦을 뿐이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나요? 자, 일단 마음을 좀 편하게 갖고 공부하시는 게 좋고, 그 올해 저희 그 학원 출신들의 합격률이 좀 높았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뭐 정확한 통계는 안 냈지만 뭐 약 40% 정도 합격, 이제 학원에서 저희랑 같이 계속 공부했던 학생들 그 대성으로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스터디 그룹은 8명에서 7명이 합격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조그맣게 다른 곳에서 연구하는 장소가 있는데 합격하고 거기에 찾아와서 이렇게 그 말도 하고 근데 한 가지 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합격생들의 대부분이 회계학 원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80점은 넘 80점을 좀 넘기는 수준? 그리고 회계학 2부, 세법학 1, 2부는 전부 다 50점대. 자, 이게 전략입니다. 아셨죠? 그래야지 쉽게 합격할 수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똑같은 시간을 투입했을 때 회계학 1은 80점을 넘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같은 시간을 투입했을 때. 근데 나머지 세 과목은 똑같은 시간을 투입했다 하더라도 80점을 맞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지. 잘해야 한 60점 정도, 못하면 40점대. 즉 표준 편차가 그렇게 넓지가 않다는 거죠. 편차가. 그래서 만약에 나는 회계학 1, 2, 3, 4부 전부 할 거 없이 뭐 한 60점 정도 목표로 한다면 그 목표치를 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회계학 1부는 합격하려면 80점.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80점. 미니멈. 아셨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50점대만 깔아라. 그래도 합격한다. 물론 그건 있어요. 나머지 과목을 50점대 깔기 위해서는 무진장 열심히 해야 되지만 뭐 대충 해서는 절대 안 나오는 점수지만 그만큼 회계학 일부가 2차 합격에 중요한 뭐 어떻게 보면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채점 기준이 이번에 그 합격생들 상대로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더욱더 명확해졌어요. 답이 맞아야 된다는 거지. 2차도 즉 주관식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단답형이라. 그러니까 답을 맞춰야 되는 거야. 답이 맞고 과정이 대충 있으면 그 문제 배점을 다 맞을 수 있어요. 5점이다 5점을 다 준다는 거죠. 근데 답이 틀렸다 그러면 빵점인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암만 과정이 좋아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연습서를 통해서 공부하실 때 일단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과정은 다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시간을 세이브하는 게 중요한 거다. 즉 하나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 5개 과정이 연습서 해답에 나와 있다. 5개를 다 적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필요한 것만 딱 적으세요. 그리고 적을 때도 과정은 뭐 매출액을 일일이 한글로 매출액 다 적을 필요 없어 보여. 그냥 S라고 해도 되고 그냥 매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지금. 뭐 매? 그러면 뭐 너 매 맞을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알겠죠? 어쨌든 숫자가 좀 있으면 되는 것 같고 과정이 어느 정도 근거만 남겨져 있으면 되는 거지. 과정을 꼼꼼하게 보지 않는다는 걸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물론 연습할 때는 좀 적으시면서 머릿속 논리를 익혀야 되니까 연습이 좀 필요하겠지만 자 그리고 그 최근에 세무사 2차 원가 먼저 기출 그 유인물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2016년도까지는 교과서에 있고 2017년도부터 지금 요 책이 2017년도 판이다 보니까 지금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출문제 4개년치를 지금 제가 나눠 드렸어요. 안 받았어요? 음, 뭐 일단 쉬는 시간에 받으시기 바라고. 자, 그다음에 세무사 2차 연습서는 올해 개정할 생각이에요. 올해.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까지는 개정 없어요.
시험 끝날 때쯤 그 다음 이제 내년을 목표로 이제 개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책으로 공부해도 충분하냐? 충분합니다. 아셨죠? 즉 빠진 내용 없어요. 오히려 넘쳐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제가 이걸 안 봐도 되겠습니다라고 언급한 건 그냥 과감히 생략하셔도 무방해 보여요. 오히려 넘친다. 여기 지금 세무사 2차용으로 100%를 오버한 120% 정도 수록돼 있다. 연습서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오히려 좀 뺄 거다. 그리고 요 기출문제는 자 2017년도 기출문제부터 잠깐만 좀 봐볼까요? 문제를 풀지는 않습니다.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3번은 종합원가 계산 문제죠. 종합원가 계산 문제. 근데 공손이 있고 공정이 두 개고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과 관리액의 그 품질원가 계산에서 품질 개선 여부 의사 결정이 결합해서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매우 올해 여러분들 시험 대비로는 매우 좋은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작년에 시험 볼 때 종합원가 계산을 기반으로 한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고 했었어요. 실은 작년에 한 번 정도 나올 타이밍이 됐어. 그런데 다행스럽게 좀 이따 2020년도 기출문제 쪽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작년에 종합원가 계산 문제를 비껴놨으므로 올해 이제 종합원가 계산이 타이밍적으로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요 2017년도 기출 문제는 되게 좀 중요해 보인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는 연습서 갖고 좀만 연습하면 퍼펙트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봐요. 자, 그다음에 2번 문제는 문제 4번이죠. 문제 4번은 이거 이제 CVP 분석 문제죠. CVP 분석. 네, A, B, C 세 가지 제품이 있으니까 머릿속에 복수 제품의 CVP 분석이 일단 떠오르죠. 그리고 CVP 분석에서 중요한 만전 한계율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물어보는 그런 종합 문제야 말 그대로. CVP 분석의 종합 문제. 잠깐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의사결정까지 같이 곁들인 문제, 뭐 특별주문과 관련된 뭐 최소 가격 구한다거나 또는 뭐 제한된 자원의 사용. 자, 복수 제품의 CVP 분석 문제가 나오면 같이 물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복수 제품의 주제를 동시에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 있겠죠. 자, 머릿속에 뭐뭐 떠오릅니까? 복수 제품 하면 일단 떠오르는 게 뭐뭐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일단 CV 분석 있죠. 복수 제품이니까 관리계 쪽으로. 두 번째가 항상 복수 제품 하면 제한된 자원의 사용이 무조건 같이 나오겠지. 그리고 또 복수 제품 하면 자 판매 부문의 성과 평가 방법 중에 복수 제품에 필요한 성과 평가 방법이 있죠. 바로 매출 조업도 차이를 매출 배합 차이와 매출 수량 차이로 구분하는 거 있었죠. 자, 이렇게 세 가지는 거의 그냥 같은 주제로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2000년 이후에 그런 세무사 기출 문제도 한 문제 있었고, 그래서 올해도 역시 복수 제품은 항상 2차에서 중요한 토픽이므로 이 복수 제품에 관한 걸 동시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에 꼭 그런 문제를 꼭 한 번씩 꼭 내고 있어요. 근데 연습서 있어요, 알겠죠? 연습서에 그 관리계 쪽에 복수 제품을 주제로 한 거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 문제를 나중에 풀어볼 거예요. 역시 그 문제를 풀었으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는 거.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는 요 2017년도 기출문제가 최근 기출문제 중에서는 가장 중요해 보인다는 거. 경향적으로. 자, 그렇게 알아두고 그다음에 2018년도 기출문제. 자, 또 분석을 해봅시다. 자, 2018년도 기출문제 1번은 좀 의외의 문제가 이때 출제가 됐죠. 자, 종합예산 문제는 2차에서 거의 안 나왔었죠. 세무사 2차에서. 근데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합원가 계산을 패스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출제 교수님이 맛 좀 봐라 하고 낼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낸 문제가 바로 요 문제 3번 2018년도 종합예산 문제 알겠죠? 종합예산에 이것저것 물어본 문제. 그럼 종합예산하면 삼총사가 떠올라야 돼요. 자, 제조기업이다 그러면 먼저 제조예산. 그로부터 자, 생산량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자, 원재료 구입 예산. 이로부터 이제 원재료 구입량과 구입액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요게 현금 예산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 제조 예산으로부터 출발하여 원재료 구입 예산, 현금 예산으로 연결되는 요 과정이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파노라마처럼 딱 떠올라야 돼. 이게 한 세트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자, 특히 그 현금예산은 한 물음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종합예산에서도 반드시 현금예산 쪽은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출제 비중은 좀 낮다는 거, 종합예산은. 이렇게 의외성이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유예 때는 어쨌든 골고루 빠짐없이 준비를 해둬야 된다는 거. 아셨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자, 이거는 이제 의사결정 문제죠. 자, 특별 주문을 거절할 거냐 수락할 거냐를 묻는 의사결정 문제인데 굉장히 좀 사례가 다양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원가 관리의 문제라기보다 국어 해석 능력이죠. 자, 2차 원가는 여러분들이 1차에서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되어 있다라면 푸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해석의 문제, 해석이. 해석을 잘하는가. 잘 해석해서 내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바로 대입이 가능한가. 이런 좀 능력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의사결정은 전부 다 해석 문제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문제였다. 이건 주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별점 쪽은. 그래서 2018년도는 문제 3번을 어떻게 잘 맞추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2019년도 기출문제. 그리고 이 기출문제는 좀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 봐서 관련된 토픽 나올 때 어느 정도 좀 풀어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셨죠? 자, 2019년도 기출문제는 첫 번째는 세무사 2차에서 원가 쪽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유형이 전부 변동 원가 계산 비교 문제 알겠죠? 이제까지 기출 문제 수로 보면 원가 파트에서는 전부와 변동의 비교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부 변동의 비교 문제. 자, 그런데 실제 원가 계산뿐만 아니라 정상 원가 계산하에서도 비교를 물어봤다는 거지. 자, 2000년 이후에 정상 원가 계산 문제가 세무사 2차에서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거의 정식으로. 근데 갑자기 2019년도에 정상 원가 계산과 비교 문제가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모의고사도 이런 건 다 연습을 했었어. 모의고사 때도 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전부와 변동의 어떤 영업이익 같은 걸 계산할 때 선입선출법이었죠. 대부분 원가 흐름이. 근데 특이하게 평균법으로도 이 문제는 또 나왔다는 거죠. 뭐 평균법이라 해서 어려운 건 없죠. 그래서 그런 이제 약간 정상 원가 계산이 좀 들어있고 평균법의 원가 흐름이 좀 가정되어진 전부와 변동의 비교 문제.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연습했으면 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실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다 쉽대. 다 쉽습니다. 알겠죠? 공부만 되어 있으면 다 쉬운 문제예요. 즉 원가 관리에게는 지금 보니까 그 2020년도까지 회계사 1차 문제가 되게 어려웠어요. 세무사 1차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회계사 1차 문제가. 근데 올해 2021년도에 회계사 1차 문제가 갑자기 급격하게 난이도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의 세무사 1차보다 가거나 오히려 더 쉬워. 그 정도로 올해 좀 쉽게 나버렸어. 그래서 이제 회계사 시험에서 원가회계가 1차도 어려웠고 그 다음에 2차는 가장 어려운 과목 중이야. 그냥 아예 그냥 뭐 통차 때는 다 포기하는 과목. 그 유예 때 그냥 목표로 삼는 과목. 그래서 유예성이 가장 많은 과목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이게 서서히 지금 좀 난이도가 좀 쉬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약간씩. 그래서 얼마 전만 하더라도 회계사 2차 원가하고 세무사 2차 원가는 그러니까 난이도 측면에서는 좀 차이가 심했으나, 근데 지금은 이제 회계사 쪽이 어려워지고 세무사 쪽은 또 은근히 올라가고 있어. 예전에 비해서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이제 막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막 꼬이기도 하고 이제 좀 잘 다루지 않는 평상시 그런 부분을 한 문제 정도 출제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거. 자, 최소한 합격하기 위해서는 40점 만점에서 원가에게 30점 맞아야 돼. 알겠죠? 30점 이상은 맞아야 돼. 그리고 재무 회계에서 60점에서 50점 정도 맞아주고 한 80점 정도 이렇게 맞아줘야 돼. 얼마 전에 이제 합격자 발표하고 나서 어떤 학생이 전화를 했는데 합격을 했다고 되게 감사하다고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자기 원가 다 맞았다는 거야. 40점 맞으면 40점을. 그런데 평상시 모의고사 성적이 그렇게까지는 안 나왔단 말이지. 근데 이제 막판에 정리도 잘한 것도 있고 꾸준하게 안 쉬고 노력하니까
올해 시험 다 마쳤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원가 때문에 합격했다고 되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어, 이게 되게 큰 거예요. 회계학에서 원가를 40점에서 40점을 맞아버리고 재무회계에서 60점에서 약 4, 50점 정도를 맞으면 8, 90점이 되죠. 그러죠? 뭐 나머지 웬만하게 한 50점만 깔아줘도 아니면 40점대 후반만 깔아줘도 가능하잖아 이게. 그리고 2년 전인가 그 수업 들었던 학생 중에 이런 학생도 있었어요. 자, 회계학 일부를 96점 맞았어. 96점. 원가는 다 맞고 재무회계에서 이제 좀 뭐 한두 개 틀린 것 같아. 96점 맞고 나머지가 다 40점대야. 당연히 합격했어요. 자, 나머지 세 과목을 8, 90점 맞기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회계학 일부는 여러분들이 좀만 하시면 어, 그 회계사 원가 관리 회계하고 달리 별로 꼬아진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3, 40점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원가 쪽을. 자, 목표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회계학 일부를 잘 보셔야 됩니다. 80점 이상을 맞아야지 안정적으로 내가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빨 문제는 대충 쓰면 40점 주잖아요. 그래서 좀 성의 있게 쓰면 50점 주잖아. 그리고 세무서 시험 공부하는데 세무회계는 웬만큼 한 50점 정도는 맞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은 되잖아요. 그러죠? 일단 뭐 세법이 중요하지만 나중에 실무할 때 세무사가 돼야지 세법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사가 되기 전까지는 재무회계 원가액을 잘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019년도 3번은 전부 변동의 비교 문제였고 4번 문제는 요게 이제 좀 재밌는 문제였죠. 자, 우리가 그 대체가격 결정에 관한 문제가 간만에 나왔는데 자, 다국적 기업의 대체가격 결정 문제, 관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관세 그런 건 뭐 별로 어려운 편이 아니었고 자, 이 문제 핵심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체가격 결정은 자, 분권화된 사업부 간, 즉 공급사업부와 수요사업부 간 내부 대체 거래를 할 때 결정하는 가격을 말하죠. 자, 이럴 때 어떤 기본 가정하에서 접근하냐면 공급사업부와 수요사업부가 이익 중심점이다. 암묵적으로 그렇게 가정을 하고 공부를 해요. 이익 중심점이라고 하면 각 사업부의 영업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는 거야. 영업이익 기준이야.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똑같은 대체가격 결정 문제인데 분권화된 사업부를 이익 중심점으로 보지 않고 아마 거의 최초로 세무사 시험에서 투자 중심점으로 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투자 중심점의 성과 평가 기준은 이 기준이 아니라 자, 어떤 방법들이 있죠? 세 가지 기억나는 거 있죠? 투자 수익률, 잔여이익, 또 한 가지가 경제적 부가가치죠. 이 세 가지가 투자 중심점의 성과 평가 방법이죠.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르면 곤란해 이건. 이건 아시죠? 이 세 가지 중에 경제적 부가가치를 성과평가 방법으로 삼는 대체가격 결정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대체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할 때 기준이 자, 자신의 사업부의 이익을 높이냐 이게 아니라 자신의 사업부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냐 이거로 바뀌겠죠.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 성과평가가 유리해지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즉 공급사업부의 최소 대체가격이라고 하면 대체시 이익과 비대체시 이익이 일치하는 가격이 아니라 이제 대체시 공급사업부의 경제적 부가가치와 비대체시 경제적 부가가치가 일치하는 가격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죠? 그래야지 성과평가적으로 불리해지지 않을 거니까. 자,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문제가 투자 수익률 가지고 성과평가를 하는 거였다면 자, 공급사업부의 대체시 투자 수익률하고 비대체시 투자 수익률이 일치하는 가격이 최소 대체 가격을 구하는 기준이 될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딱 그러니까 평상시에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었으면 그런 식으로 한 번만 딱 생각했으면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어져요. 문제 자체가 해석이 안 돼버리니까 평상시에 다루지 않는 그런 유형이니까 자, 이처럼 최근에 한 문제 정도는 이렇게 좀 특이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 평상시에 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한 거냐 그냥 문제만 주구장창 푼 거냐 이런 좀 차이점. 그래서 역시 이 4번 문제가 2019년도에는 좀 관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출문제 봅시다.
자, 1번 문제는 어, 처음으로 등장했던 문제죠. 자,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 관한 그냥 종합 문제죠. 아, 이럴 줄 알고 그 유해상기 제가 유해상기는 저도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에 유해상기 때 다행스럽게 이 정상 개별 원가 계산 문제를 물어봤어. 한 문제. 당연히 물어봤지. 혹시 모르니까 요즘에 또 정상 원가 계산이 중요하니까 회계사 시험에서도 정상 원가 계산이 예전에 비해서 중요도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세무사 시험도 혹시 모르니까 정상 개별 원가 계산 문제를 한번 다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여기 교재에 실려 있는 문제 정도 소화했으면 이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 저 교재 그 회계사 기출 문제를 제가 약간 변형해서 좀 쉽게 실어놓은 게 있는데 그 문제 연습했으면 이거 맞출 수 있는 문제야. 정상 원가 계산과 개별 원가 계산이 결합된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이 조정까지 요구하는 그냥 종합 문제. 그냥 한 세트 문제. 그래서 실은 요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다는 거 쉽게 맞출 수 있었어야 돼. 함정 없었다는 거 알겠죠? 그냥 어서 옵쇼 하면 되는 문제. 땡큐 어서 옵쇼 20점 딱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문제. 실수만 하지 않으면. 자, 그다음에 문제 4번도 최근에 그 모의고사 볼 때도 활동 기준 원가 계산에 의한 의사결정 잘 해두라 그랬죠? 뭐 벌써 기억 못 하실 것 같아. 그래서 문제 부분 제가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 등장하는 의사결정 문제 막 냈었단 말이야. 물어보고. 자, 이게 바로 활동 기준 원가 계산, 특히 배치 수준 원가가 등장하는 의사결정 문제죠. 그래서 그 배치수의 변동, 즉 자가 제조할 거냐 외부 구입할 거냐 하는 의사결정 문제인데, 자, 의사결정의 그 기초 자료가 전통적 원가 계산으로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활동 기준 원가 계산으로 제시해 주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 의사결정 문제예요. 단지 활동 기준 원가 계산 배치 수준 원가에 그런 연습을 좀 했었으면 되는 문제. 그래서 모의고사 때 이런 거 제가 매번 물어봤었단 말이에요. 활동 기준 원가 계산. 다행스럽게 2020년도에 딱 두 문제 골라라 했을 때는 빗나갔지만 제가 두 문제를 어떻게 맞추냐고.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전부 다 한 번씩 다뤘던 문제가 나왔었어요. 모의고사 때는. 근데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의고사는 머리를 굴려서 못 빠져나가게 다 만드는 거니까 한 번씩은 다 이렇게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작년에 원가액 시험 잘 봤나요? 3번은 다들 잘 맞췄죠. 근데 4번에서 약간 좀 실수가 있었죠. 4번은 알고 보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좀 시간 되면 좀 풀어줄 건데, 그 최근에 활동 기준 원가 계산과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는 원가 계산만 물어봤었는데, 여기서 예전이라면 10년 이전을 말해. 그 이후로 이제 활동 기준 원가 계산과 관련된 원가 계산 또는 목표 원가 계산 문제는 이제 좀 관심이 아니에요. 너무 이제 쉬워. 이건 너무나 쉬운 문제가 돼버렸어. 그러면 이제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 등장하면서, 자, 의사결정이 나온다거나 또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뭐 CV 분석까지도 등장할 수 있어요. 요거까지는 아직 좀 에바인 것 같은데, 일단 의사결정 요게 일단 요즘에는 하도. 그다음에 그 차이 분석 문제 있죠. 원가 차이 분석 문제. 활동 기준 원가 계산과 연관된 원가 차이 분석 문제, 원가 쪽 문제가 나온다면 그런 쪽을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최근 또 들어가는 출제 교수님들이 그쪽에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 활동 기준 원가 계산에 의한 원가 차이 분석, 특히 배치 수준 원가 차이 분석 다 공부할 거야. 알겠죠? 그다음에 의사결정 문제, 교재 다 있어요. 그런 거 다 정리할 거다. 자, 그리고 기출 문제는 이런 목적으로만 참조하시면 되겠다. 올해 시험에서 이게 똑같게 나오지는 않아요. 절대. 알겠죠? 근데 이제 요거는 좀 봐야 돼. 최근에 뭘 중요시 여기는가 흐름을 좀 봐야 돼. 흐름을. 즉 갑자기 정상원가 계산이 등장했다 그러면 갑자기 등장했죠. 2019년도에. 근데 2020년도에 또 정상원가 계산을 크게 물어봤죠. 2019년도에는 정상원가 계산을 조그맣게 물어봤는데 물음 한두 개로 2019년도에는 크게 물어봤었죠. 여러 흐름을 좀 봐두라는 거죠. 흐름. 자, 그러면 예를 들어 활동 기준 원가 계산에 관한 의사결정 문제는 올해 이제 나왔으니까,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안 중요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의사결정이 아니더라도 원가 차이 분석과 결합해서도 또 물어볼 수 있고, 이런 흐름적으로 이쪽에 요즘에 좀 관심 있어 한다는 거. 이제 정상원가 계산은 올해는 좀 이제 가볍게 해도 될 것 같고, 연속 나오기는 좀 너무 좀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그 부분을 찢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물음 한두 개는 또 연습을 해둬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일단 최근 기출문제 경향 분석했고, 자, 수업 시간에 그 요약서하고 연습서를 같이 볼 겁니다. 연습서에는 문제만 있어요. 이거 요약서는 이제 요약을 해놓은 건데, 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2차를 공부하시기 바래요. 자, 우리가 기본서 학습을 했죠. 그럼 기본서의 범위가 이 정도 공부를 했다고 합시다. 그렇죠? 자, 1차 객관식 공부할 때는 요 중에 한 요 정도는 날려버리고 왼쪽 정도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랬죠? 뭐 2차 공부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보다 더 많아질까요? 아니야, 그건 벌써 잘못된 생각. 어떤 과목이든 마찬가지. 세법이 됐건 뭐가 됐건 2차 공부의 범위는 이 기본서보다 훨씬 더 줄어들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기본서의 한 요 상당 부분은 2차 공부할 때 불필요해. 즉 요거는 대부분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거나 또는 뭔가 뭐 설명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거지. 2차 공부할 때 이 중에 상당 부분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또 일부는 2차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거. 자, 그래서 이건 날려버리면 되는 거고 대신에 기본서에서 다루지 않는 일부 내용을 좀 이렇게 추가할 필요가 있어요. 2차에서만 좀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2차 공부량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기본서보다는 더 줄어든다는 사실. 무슨 의미인지 약간 이해가 되나요? 절대 기본서보다 양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 어떤 과목이든 다 줄어든다는 거. 이것만 내가 머릿속에 담으면 된다는 거. 이것만. 자, 요걸 일단은 철저하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이 3월이죠? 시험이 9월 4일인가요? 언제 보는지도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한 9월 4일인 걸로 알고 있어. 자, 8월 말이라 봅시다. 그냥 9월 4일이나 8월 말이나. 공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자, 이거는 공부가 치민 사람. 해마다 시험을 봐야 되는 사람이 될까요?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지 학문을 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이쪽 공부를 해보니까 어느 하나의 과목을 뭐 진짜 완벽히 이해해서 내가 그냥 이해한 바대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 5년이 걸리는 것 같아요. 5년이. 제가 원가 관리에 강의를 해보니까 제일 처음에 5년 되기 전까지는 100% 완전히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 5년이 지나니까 그때부터 책을 안 보고도 그냥 마이크만 들고도 뭐 100시간을 떠들라면 떠들 것 같고 다 되더라 이거지. 하나도 안 내워도. 근데 5년이 걸려 5년이. 자, 2차 몇 과목이에요? 4과목이죠. 재무, 원가, 세무회계, 세법학 네 과목이잖아. 세법학은 또 양도 많죠. 한 더블로 잡으면 5과목이 되겠죠. 5과목 곱하기 5하면 25년간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고 싶습니까? 자, 이 말은 완벽한 100% 이해를 해서 합격한 사람은 없다는 거야. 그럴 시간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렇다고 다 외워서 합격한다? 그것도 불가능해. 머리가 막 빠개져 버릴 거야. 자, 대부분 이해를 해. 최대한 어설프게. 100%는 아니지만 최대한 이해를 해. 그 나머지 부족한 걸 막판에 이제 억지로 머릿속에 만기로 해서 채워 넣어서 이제 시험장에 가겠죠.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면 어설프게 이해한 건 어설픈 상태로 남아 있겠지만 막판에 암기한 건 뭐 다 이제 하얗게 날아가 버리겠지. 딱 그 정도 수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시험이란. 자,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2차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면 뭐 적당한 시점 제가 보기는 한 6월?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늘려 나가야 되겠죠, 공부를. 늘려야 됩니다, 양을. 자, 이때는 철저하게 정독을 하세요. 제 기억은, 제 생각은 정독이 중요해요, 정독. 자, 몇 회 독했냐? 아무 의미 없어. 1회 독을 하더라도 얼마나 아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얼마나, 한 문제를 얼마나 내 거로 만들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100문제 풀었다 아무 의미 없어요. 한 문제를 완벽히 해석하고 물음의 의미도 완벽히 이해하고 그것과 연관된 것도 완전히 알아서 내 거로 얼마나 되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정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줄여야 됩니다. 무조건. 이게 요 시점에서 이 줄일 수 있는 작업을 다 해놔야 되겠죠. 뭔가 작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작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문제를 풀 때 한 문제를 10번 풀었다 의미 없다고 봐요. 저는. 자, 이렇게 뭐 표시를 해주면 되겠어.
한 번 딱 풀었는데 다 이해가 되고 문제 어떤 부분이든 이해가 되고 물음도 다 이해가 되고 해답도 완벽히 구했다. 퍼펙트하게 푼 거죠. 그런 문제는 어떤 그 유사한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다 퍼펙트하게 풀 수 있어요. 뭐 이렇게 P 퍼펙트 표시를 하는 거지. 이거 한 번 피면 안 봐 이제 알겠죠? 그 문제는 그냥 전혀 안 봐. 이래도로 끝나는 거야 그 문제는 한 번으로. 근데 한 번 풀었는데 대충 괜찮기로 풀었는데 완벽한 이해를 안 됐어. 뭔가 좀 불안해 좀. 약간 변형이 되면 틀릴 것도 같고 약간 좀 불안함이 남아 있어.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굿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래서 굿 그러면 요거는 예를 들어 뭐 그다음 풀어도 또 굿이 되고 그다음 뭐 PP 이 정도는 되어야지 스톱을 하는 거죠. 뭐 요 상태에서 이제 스톱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 문제도 완벽히 이제 정복을 했다는 거야. 이 유형도. 그다음에 어떤 문제는 뭐 문제를 봤는데 아무것도 문제도 이해가 안 되고 해답도 좀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당연히 배드가 되겠죠, 배드. 그러죠? 그러면 한 번 배드면 계속 한동안 배드야, 이상하게. 그래서 BB 이렇게 가다가 뭐 G가 됐다가 다시 B가 됐다가 뭐 난리 굿이다가 뭐 이거 자꾸 풀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P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PP가 되면 이것도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선별을 하면서 풀라는 거예요. 문제뿐만 아니라 이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작업을 미리미리 해둬야 돼. 이래도 갈 때.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해, 알겠죠? 그래야지 막판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승부는 마지막 한 2, 3주에 저는 결정된다고 봐요. 시험 마지막 2, 3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 그 전에는 그 마지막 2, 3주에 스퍼트를 가할 수 있는 작업을 해두는 거일 뿐이야. 엄밀히 따지면. 자, 그러면 한 6월까지 했으면 한 2달 남았죠? 그럼 이제 2달 동안에 그 내가 정해놓은 양을 이때부터 이제 완전히 다독이에요, 다독. 다독이 이때는 중요해. 내가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하다 그랬잖아. 그럼 이게 빠져나가기 전에 짧은 텀으로 계속 확인을 하는 거야. 뭐 다독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를 풀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눈으로 문제를 풀 필요도 있어요. 즉 1시간에 한 문제를 푸는 것보다 1시간에 10문제, 20문제를 확인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야. 이때는. 그리고 내가 기존에 풀었던 이 답안지도 채점해서 가지고 있고 그 답안지도 계속 이렇게 뺑뺑이 돌릴 필요도 있어. 틀린 데서 계속 틀리니까. 어디에서 틀렸고 어떤 미스를 했다라는 걸 다 표시해두고 그 위주로 이렇게 계속 점검해 나가는 거지. 실수하지 않도록. 그런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다독으로. 자, 그러면 이제 한 2, 3주 남게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요 다독하면서 이제 좀 더 범위가 줄어들어 있겠죠? 그러면 2, 3주 동안은 그 줄어놓은 범위를 또 계속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날 마지막 이제 이래독 할 수 있도록 이제 작업을 해 놓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전날 그 이래독하고 딱 들어가는 거야.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2차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2차 공부했던 방법이기도 하고 제가 어떻게 2차 공부했는지는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좋을 것 같으면 재미로 그때 이야기를 봐서 해주든가 하고 근데 좀 참조가 좀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뭐 사람마다 공부하는 방식은 좀 다르지만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자, 여기까지 해서 가볍게 좀 오리엔테이션 끝내고 자 이제 곧바로 이제 수업에 들어가는데 수업 시간은 이렇게 할 겁니다. 해당 장별로 그냥 평면적으로 공부도 하겠지만 가끔씩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입체적으로 공부할까요? 뭐 장을 이렇게 막 건너뛰었다 았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같이 정리가 필요하면 같이 정리를 한 부분도 생기게 될까요? 뭐 예를 들어 완성품 환산량에 대해서 제가 뭔가를 정리한다면 여러 토픽에 연관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정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별도 자료를 또 나눠 드릴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것만 보면 40점에서 최소 30점 이상 맞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어. 이 연습서에서 제가 풀어준 문제 다도 아니고 그다음에 요약서에서 제가 언급한 거 그다음에 별도로 나눠준 보충물 그 정도만 완벽히 소화하면 40점 다 맞아야 돼 실은. 그것도 공부를 40점 기준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그 이상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40점을 맞아야 되는 거지. 할 수 있겠죠? 약간 스파르타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합격을 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수업 들어가는데 자 제가 가장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강조하는 게 전체 저는 흐름이라고 해요. 전체 숲. 즉 뭐 하면은 과목에 무슨 과목 재무회계가 됐건 원가회계가 됐건 뭐 세무회계가 됐건 세법이 됐건
뭐 보인세법이 될까 머릿속에 이게 딱 서 있어야 돼. 전체 숲의 모습이. 그리고 이제 부분을 공부하겠죠? 그러면 그 공부한 걸 숲의 위치를 시킬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 머리에서 정리가 된단 말이지. 딱 전체 숲이 그려져 있고 내가 현재 어떤 파트를 공부했고 그 파트가 어떤 다른 파트랑 어떤 관련을 맺을 수 있는 거를 이 전체 숲에서 확인하고 그래야지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조하는 게 항상 전체 숲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요약서에 아마 연습서에도 있을 것 같은데 맨 앞에 보면 원가 관리에게 개간이라고 나와 있죠. 뭐 방금 그 펼친 부분이 맞을까요? 예, 그 나와 있죠. 요게 바로 원가 관리에게 전체 숲이다라는 거예요. 요게 머릿속에 완벽히 들어있어야 돼 일단. 그리고 이제 주소를 위치화시킨다는 거죠. 자, 크게 원가 관리에게로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로 나눠지죠. 자, 세무사 2차 시험은 한 문제는 대부분 원가회계 쪽에서, 한 문제는 관리회계 쪽에서 각각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다. 근데 100%는 아니다. 어떤 해는 과거에 보니까 두 문제 다 관리회계에서 나온 적도 있고 그렇다. 근데 그건 아주 극히 외의적인 거고 최근 기출 문제는 그냥 골고루 한 문제씩 이렇게 좀 배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원가회계의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제품 원가 계산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야. 무엇 때문에? 첫 번째 목적은, 첫 번째 이유는 재무회계에서 외부 보고하기 위해서는 제조기업의 제품 원가 계산을 하여 재고자산과 매출 원가 가액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가볍게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제품 원가 계산을 하여 관리회계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관리회계 목적은 자, 제품 원가 계산 정보를 내부 관리에 활용하고자 하는 회계예요. 알겠죠? 간단히 말하면 내부 관리에 활용하고자 하는 거야. 원가 정보를 내부 관리에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 회계다. 자, 그래서 먼저 원가회계부터 설명하면 원가회계는 다양한 제품 원가 계산 방법론을 배우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크게 네 가지로 일단 구분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필요하면 각각 결합하게 된다. 자, 첫 번째 구분은 자, 원가 배분을 대충 할래? 조업도 하나만을 가지고 대충 할래? 자, 조업도라고 하면 자, 협의의 조업도는 생산 능력의 활용도를 의미하는 표현이고, 그래서 뭐 기계 시간으로 측정할 수도 있고 뭐 직접 노무원가, 직접 노무 시간으로도 측정할 수 있어. 즉 내가 보유한 생산 능력을 기계 시간으로 표현하면 만 시간이야. 그중에 8,000시간 썼다면 80%죠. 조업도가.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 능력의 활용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광의의 개념은 자, 내가 보유한, 기업이 보유한 자원의 활용도를 의미한다. 근데 대부분 원가 관리에서 필요로 하는 조업도는 생산 능력의 활용도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생산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업도 하나만을 가지고 원가를 배부하자 바로 전통적 원가 계산, 알겠죠? 또는 조업도 기준 원가 계산이라고도 한다. 자, 70년대 말까지는 이거밖에 없었다. 전통적 원가 계산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자, 80년대 들어와서 이제 등장한 게 바로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다.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은 자, 조업도만 가지고 원가를 배부하면 자, 원가 계산의 정확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자, 현대 사회에서는 좀 이게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의사결정을 잘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자, 그래서 이제 다양한 원가 동의를 다 사용하여 원가를 배부하자는 거야. 다양한 원가 동의를 이용하자. 그래서 정확하게 원가 계산을 하여 자, 의사결정의 효과를 올려보자라는 거죠. 자, 그런 취지에서 등장한 게 바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야. 그래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원가 배분 기준이 매우 다양하다는 거죠. 전통적 원가 계산은 원가 배분 기준이 조업도 하나다. 조업도와 관련된 거 하나다. 조업도로 표현할 수 있는 거 하나다. 자, 그래서 한 개냐, 여러 개냐. 자, 요거에 따라서 전통적 원가 계산,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구별한다. 자, 우리 그 연습서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전통적 원가 계산을 기반으로 다룬 거고 8장에서 최초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원가 계산 제도를 구분할 때 두 번째는 자, 제품의 제조 원가를 제조기업의 제품 원가를 자, 어떻게 짓게 할래? 자, 개별적으로 내가 작업하고 있는 개별 작업별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짓게 하면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죠. 자, 그에 반해서 제조 공정별로 합쳐서 짓게 하면 종합 원가 계산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제조 공정이 복수이면 일부 교수님은 공정별 원가 계산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공정별 원가 계산은 종합 원가 계산에 속할 수 있는 개념이므로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개별적으로 개별 작업별로 짓게 하면 개별 원가 계산.
제조 공정별로 집계하면 종합원가 계산인데, 이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은 내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생산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정해지는 의미가 있어요. 자, 고객의 주문에 따라 소량 주문 생산하는 형태, 예를 들어 조선업, 가장 대표적인 개별 원가 계산을 채택하는 기업이 될 거고, 자, 고객의 주문에 따른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이미 표준화된 제품을 이미 내가 그 설계를 끝마친 그 제품을 대량으로 반복해서, 자, 연속 생산하는 형태, 자, 줄여서 대량 연속 생산 형태의 기업은 종합원가 계산 방식이 더 타당하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건 생산 형태에 따른 분류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은 2장에서 배울 거고, 우리 연습서. 자, 종합원가 계산은 3장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의 확장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결합원가 배분이에요. 자, 결합원가 배분은 다른 말로 연산품과 부산물 또는 부산품의 원가를 계산하고자 하는 장이죠. 자,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핵심이 결합원가 배분이라는 거지. 결합원가 배분은 필연적으로 종합원가 계산과 같이 적용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야. 즉, 종합원가 계산에서 특수한 원가 배분을 별도 장으로 구분해서 배운 게 바로 결합원가 계산이에요. 알겠죠?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 계산. 그러니까 결합원가 계산 문제는 종합원가 계산과 종종 결합해서 많이 나오겠죠. 종합원가 계산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종합원가 계산의 한 범위에 속하는 거예요. 별도가 아니라. 근데 내용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서 배우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2장 개별 원가 계산, 3장 종합 원가 계산, 4장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 계산, 이렇게 순서대로 다룹니다. 자, 여기까지는 전통적 원가 계산에 의해서 다루겠죠, 당연히.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원가, 제품 원가 계산 제도의 분류. 자, 제품 원가를 어떻게 측정할래? 자, 사후에 실제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측정할 수도 있고, 사전에 뭔가 정해놓은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측정할 수도 있겠죠. 자, 사후에 실제 발생한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측정하면 실제 원가 계산이라고 하죠. 대부분 시험 문제가 이 실제 원가 계산이 가장 많이 나오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제조 간접 원가는 사후에 이렇게 측정하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유발되더라 하는 거야. 바로 뭐 제품 원가 계산이 너무 지연된다거나, 또는 제품 원가가 변동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자, 제조 간접 원가 배부율을 1월 1일 시점에서 사전에 미리 정해놓고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자 하는 방법도 등장하게 됐죠. 이게 바로 정상 원가 계산 또는 평준화 원가 계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작년 2차 시험에서 나왔던 토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 간접 원가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 원가를, 자, 미리 정해놓은 표준 원가로 측정하고자 하는 방식, 이게 바로 표준 원가 계산이죠. 자, 표준 원가 계산은 원가 회계 쪽에서 되게 중요한 파트인데 최근에 좀 출제가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너무 안 나왔으니까. 한동안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으니까. 중요성이 떨어진 건 아닌데 여전히 중요한데. 자, 그래서 제품 원가의 측정 방법에 따라 실제 원가 계산, 정상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으로 분류할 수 있고, 자, 1장부터 4장까지는 당연히 실제 원가 계산 하에서 공부를 하는 거고, 5장에서 정상 원가 계산을 공부할 거고, 6장에서 표준 원가 계산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특히 정상 원가 계산은, 즉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그다음에 정상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은 상호간에 또 결합해서 적용이 되는데, 주로 정상 원가 계산은 개별 원가 계산과 결합해서 나오는 거고, 표준 원가 계산은 주로 종합 원가 계산과 결합해서 나오는 게 합리적인 거야, 타당한 거야, 그 생산 방식이. 그래서 중요한 게 정상 개별 원가 계산, 표준 종합 원가 계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정상 종합 원가 계산도 가능해요, 알겠죠? 가능을 하지만 중요성 측면에서는 개별 원가 계산과 주로 결합하고 표준은 종합. 자,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제품 원가 계산 제도의 분류. 자, 제품 원가의 구성 요소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즉 구성 요소를 뭐뭐가 제품 원가의 구성 요소다라고 말을 할 거냐. 자, 제품 원가의 구성 요소의 내용에 따라, 자, 제조 원가 전부가 제품 원가라고 보면 전부 원가 계산이죠. 자, 아니야, 변동 제조 원가만 제품 원가야, 그러면 변동 원가 계산. 자,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빼, 알겠죠? 아니야,
직접 재료 원가만 제품 원가야. 그러면 초변동 원가 계산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제품 원가의 구성 요소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전부 변동, 초변동으로 구별하고 이거 7장에서 같이 배울 거예요. 이거 7장은 이제까지 배운 모든 원가 계산 방법을 다 결합하는 내용들이 등장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집계하는 방법은 종합 원가 계산이고, 측정하는 방법은 표준 원가 계산이고, 자, 구성하는 방법은 변동 원가 계산일 수도 있고, 전부 원가 계산일 수도 있겠죠. 그러죠? 자, 이 방금 제가 소개한 이 원가 계산 제도들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호간에 결합 적용된다는 거지. 자, 전통적 원가 계산이냐,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냐, 이 분류, 개별 종합 이 분류, 실제 정상 표준 이 분류, 전부 변동, 초변동 요 분류는 상호간에 다 결합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러면 두 가지. 전통적 활동 기준, 개별 종합. 그다음에 실제 정상 표준, 전부 변동, 초변동. 뭐 약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다 결합시키면 36가지 아닌가요? 그러죠? 이론적으로는 36가지 이상이 존재해요, 실은. 근데 대충 우리가 36가지만 이렇게 종합하는 거고. 자, 이거 뭐냐, 지엽적인 거에서 설명하지 않았지만 종합원가 계산에 또 내용 쪽에 이런 것도 있단 말이야. 혼합원가 계산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야. 개별과 종합을 또 혼합시킨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건 너무 좀 지엽적인 거니까 나중에 서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36가지가 있단 말이지. 근데 이걸 1번부터 36번까지 이렇게 넘버링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각각 따로따로 배워야 알겠죠? 그리고 나중에 전부 변동, 초변동 쪽에 가서 시험에서 필요한 것만 결합시킨다는 거지.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것만, 중요한 것만.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정의를 정확히 알고 따로따로 학습을 제대로 했으면 요 7장에서 배우는 이 결합관계는 그냥 따라오는 개념이에요. 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가서 보면. 제가 알려주는 그 개념을 딱 머릿속에 인지하면 그냥 쉬운 내용이 될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는 이 결합까지 완벽히 다룰 수 있어야지 어떤 문제가 나와도 원가 계산은 퍼펙트하게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 긴장할 거 없다. 설마 1번부터 36번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거야? 그 정의를? 네, 알겠죠? 그게 아니다 하는 거지. 그거 아니야. 그냥 각각의 정의를 알면 저절로 결합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갖춰지게 될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게 제가 강의하는 목적 중에 하나인 거고. 자, 원가 회계는 여기서 끝이에요, 이제. 자, 그럼 이제 관리 회계로 넘어가는데, 관리 회계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시다. 자, 전통적 관리 회계와 최신 관리 회계로 구별할 수 있어요. 자, 전통적 관리 회계는 예전부터 있었던 그런 내용을 다루는 관리 회계예요. 그러면 자, 크게 두 가지로 또 분류해요. 자, 경영자 관점입니다. 이제 관리 회계는 경영자 관점에서 자, 제품 원가 계산 정보를 내부 관리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 봤더니 크게 두 가지 화두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는 자, 계획과 통제 활용하고 싶어요. 경영자 관점에서는 일단 계획과 통제가 중요한 거야. 자, 영어로 plan, do, see라고 말할 수 있죠. 계획을 세운다, plan. 그다음에 실행에 옮기고 실행 결과와 당초 계획을 비교하여 성과를 평가한다. 바로 이게 do와 see란 말이야. C가 바로 성과 평가란 말이지. 뭐 do와 see를 우리가 통제라고 말을 해. 당초 수립한 계획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자, 일이 잘 이루어졌는가를 사후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고, 요 이전의 과정을 통제로 하는데 말이 어렵잖아요. 그걸 기억할 거 없이 플랜 두스에서 do와 see가 통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플랜이 계획이고. 그래서 계획과 통제에 관심이 있고, 두 번째는 자, 의사결정에 관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하던데, 자, 계획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고 의사결정도 미래에 대한 선택이죠. 어떤 원가가 필요해요? 둘 다 미래 원가가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제품 원가 계산을 했다라고 하면 과거 원가란 말이지. 지난 1년 동안의 원가란 말이지. 과거 원가를 그대로 이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과거 원가를 토대로 해서 미래 원가를 추정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원가회계에서 관리회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게 원가 추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가 추정 방법, 자, 선형의 직선의 원가 추정 방법 고저점법과 그다음에 비선형의 원가 추정 방법 커브, 학습 곡선은 2차에서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물음과 관련해서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의외로 또 학습 곡선과 관련된 문제가 20점짜리로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실은 그 전혀 배제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 학습 곡선에 관한 거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원가 추정을 먼저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과 통제, 의사결정을 구분하는데, 자, 계획과 통제는 플랜 두 C죠.
먼저 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지. 자, 이렇게 머리에 딱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계획을 세운다. 최종 목적은 기업 전체의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근데 기업의 활동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별할 수 있죠. 그 중에서 기업의 본연의 활동으로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영업활동이죠. 뭐 영업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이처럼 영업활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주 옛날부터 만들어 놓은 이론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CVP 분석이야. CVP, 코스트, 원가, 볼륨, 조업도, P, 프로핏, 이익이잖아요. 이익을 알기 위해서는 수익도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수익, 원가, 이익, 조업도, 즉 판매량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고자 만들어 놓은 도구가 CVP 분석이란 말이야. 그래서 CVP 분석은 자,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단기 이익 계획 수립에 필요한 도구, 단기 이익 계획 수립을 위한 내용이에요. 미리 따지면 단기 영업활동의 이익, 바로 이익 계획 수립. 자, 그리고 CVP 분석에서 배운 내용은 전통적 관리회계에서 골고루 다 필요해요. 여기서 배운 개념들이. 그래서 관리회계 기초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회계 기초이자 자, 주된 목적은 단기 이익 계획 수립이다라는 거죠. CVP 분석이. 자, 그러면 영업활동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겼죠. 그러면 이것도 고려하고 투자 재무활동까지 고려해서 자, 결국 종합예산이라는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8장에서 7장까지 설명했고 8장에서 활동기준 원가계산, 뭐 이제 9장부터는 관리회계 장이 되겠는데 9장에서 원가 추정을 다루고 자, 10장에서 CVP 분석을 다룰 거야, 우리가 순서대로. 그다음에 11장에서 이제 종합예산이라는 걸 다루게 될 거야. 알겠죠? 뭐 이제 플랜이 끝났어요. 계획 세웠어요, 이제. 2는 특별한 내용 없다. 그냥 열심히 노력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C, 성과평가를 보도록 하자. 자, 여기서 말하는 성과평가는 다른 말로 전통적인 성과평가라고도 말을 한다. 뭐 전통적인 성과평가는 책임회계 제도에 입각한 책임 중심점으로 분류해서 각각 책임 중심점별 성과평가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걸 책임회계와 성과평가라고 우리가 용어를 쓴다라는 거지. 자, 다른 말로 전통적인 성과평가야, 여기서. 그러면 뭐 이거에 반대되는 뭐 어떤 최신 성과평가 방법도 있겠죠? 그럼 나중에 이제 등장하게 되겠지. 자, 책임회계와 성과평가를 우리가 12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플랜2 C와 관련된 게 3개 장이죠. CVP 분석, 종합예산, 책임회계와 성과평가 이렇게 3개 장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으로 이제 또 큰 타피로 넘어가자. 뭐 의사결정은 이제 확실성화 행하는 의사결정과 불확실성화 수행하는 의사결정을 구별할 수 있다. 자, 확실성화 의사결정은 자, 어떤 수치가 확실하게 알려져 있는 상황. 뭐 단위당 가격이 100원이다 그럼 100원이 확실한 걸 말하고, 자, 불확실성화 의사결정은 확률로 알려져 있는 상황. 즉 단위당 판매 가격이 100원일 확률과 150원일 확률이 각각 존재하고 그 확률이 제시된 경우를 말해. 자, 이처럼 확실성화 의사결정과 불확실성화 의사결정으로 구별할 수 있고, 또 확실성화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의 전체 고려 기간이 자, 1년 이하면 단기 의사결정, 자, 1년을 초과하면 장기 의사결정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자, 왜 이 구분은 의미가 있냐면 1년 이하면 현재 가치와 1년 후 가치가 큰 차이가 없죠. 자, 이걸 우리가 화폐의 시간 가치 또는 현재 가치 평가라고 하죠. 자, 이처럼 화폐의 현재 가치 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만약에 의사결정 전체 기간이 5년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치와 5년 후 가치는 다른 거죠. 그래서 5년 후 화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 이걸 우리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고 하죠.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해야 될 거냐 안 해야 될 거냐,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차이는 1년이라면 의사결정 기간이 1년이라면 자, 발생주의 이익을 높이는 대안을 선택해 주는 게 유리해요. 발생주의 이익이 중요한 거야. 발생주의라는 개념이 전체 기간이 10년인데 이걸 1년씩 쪼개서 별도로 회계 처리하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1년 이하라면 발생주의 이익을 높이는 대안을 선택해 주는 기준을 갖는 거고, 만약에 10년 전체 기간을 통으로 분석 기간으로 삼는다면 발생주의 수치가 안 중요한 거예요. 현금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때는. 발생주의는 기간을 쪼개서 보고하기 위해서 중요한 개념인 거고, 그래서 1년 이하의 단기 의사결정은 자, 의사결정 기준이 발생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대안을 선택하는 게 무조건 암묵적인 선택 기준이 알겠죠? 그에 반해서 자본예산이라고 말하는 장기 또는 투자 의사결정은
자, 의사결정 기간이 1년을 초과한 5년, 10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그 투자안의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의사결정하고 있습니다. 차이점 알겠어요? 자, 전체 기간을 다 대상으로 한다면 발생기 수치보다는 뭐가 더 좋은 거냐면 현금 흐름이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현금 흐름은 객관적인 수치니까, 속일 수 없는 수치니까. 발생주의는 약간 조작이 가능해. 또 회계 처리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차피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하면 현금 흐름 가지고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10년이 전체 기간인데 1년씩 쪼개서 한다면 현금 흐름은 또 왜곡을 수반하게 되겠지. 이럴 때는 발생주의가 더 중요한 게 되겠고, 그래서 단기 의사결정은 발생주의 회계이익 기준이고, 자본에서는 현금 흐름 기준이고, 단기 의사결정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자, 자본에서는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습니다. 자, 현재 무슨 말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한 번씩 그렇게 들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개관을. 그래서 방금 제가 말한 거에 약 8, 90% 정도를 본인이 나중에 눈 감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수업을 다 그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 그럼 공부가 좀 편해지지 않겠어요? 내가 뭔가를 하는데 어디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잖아. 뭐를 하고 있는지를. 이걸 알고 공부를 하는 것과 이걸 모르고 공부를 하는 거는 완전히 효과면에서 차이가 클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의사결정에서 확실성, 불확실성, 단기, 장기까지 구분했죠? 근데 회계사 시험에서는 불확실성은 그닥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EVSI 같은 불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는 아직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간단한 기본 문제 정도 한 문제 다룰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도 안 풀 거예요. 근데 기본 문제는 제가 알려는 줄 거예요.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수학 몰라도 돼요,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그 2차에서 이제 좀 관심 있어 하는 주제가 뭐냐면, 자, 계획과 통제에서 통제, 바로 성과 평가를 말한다 했죠? 통제 핵심은 성과 평가니까. 성과 평가와 의사결정의 두 관점이 다 동원되는 바로 주제가 있어. 바로 그게 대체 가격 결정이, 알겠죠? 그래서 대체 가격 결정을 전통적 관리에게 가장 나중에 배우는 게 좋아요. 의사결정도 알아야 되고 계획과 통제에서 통제도 어느 정도 알아야지 이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 왜 이게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하냐면, 자, 분권화된 사업부 간의 내부 대체 거래가 있었을 때의 가격이 바로 대체 가격이죠. 자, 그러면 분권화된 사업부 경영자 관점도 있을 수 있고, 개별 사업부 경영자 관점도 있을 수 있고, 자, 기업 전체 관점도 있을 수 있겠죠. 자, 봅시다. 분권화된 사업부 경영자 관점에서는 뭐가 중요한가요? 항상 개별 사업부 관점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하더라도 자신의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제1의 목적이 자신의 성과 극대화예요, 무조건. 왜 인간은 그런 그 측면에서는 이기적이라고 경영학에서는 보기 때문에, 경제학에서는 당연히 자신의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하지 회사 전체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의 성과 극대화 관점에서 내부 대체 거래를 바라보게 될 거고, 이제 기업 전체 관점에서는 자, 내부 대체 가격이 100원이냐 200원이냐 이 가격이 얼마냐 이것 때문에 기업 전체 이익이 달라지진 않아요. 이건 알고 있죠? 자, 대체 가격이 100원이든 200원이든 자, 공급사업부는 수익을 구성하고 수요사업부는 원가를 구성해 버리니까 기업 전체 이익을 계산할 때는 상계돼서 기업 전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제로 이펙트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런데 대체 가격 자체가 얼마냐 이걸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대체 가격이 100원일 때와 100원으로 결정됐을 때와 200원으로 결정됐을 때, 자, 개별 사업부 경영자의 행동이 달라져 버린다는 거야. 예를 들어 100원으로 결정이 되면 내부 대체를 주고받는 행동을 할 수도 있고, 200원으로 결정이 되면 내부 대체를 주고받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대체 가격 때문에 대체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게 돼요. 그러면 기업 전체적으로 대체를 주고받았을 때 기업 전체 이익하고, 자, 대체를 주고받지 않고 각각 외부에 팔고 외부에서 구입했을 때, 자, 공급사업부는 외부에 팔고 수요사업부가 외부에서 중간 제품을 구입했을 때 기업 전체 이익은 다른 값이 돼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체 가격 때문에 자, 간접적으로 기업 전체 이익에 영향을 미쳐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전체 최고 경영자 관점에서는 자, 기업 전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대체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의사결정이 중요한 거죠.
대체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대체 여부에 관한 결정이 중요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다음에 개별 사업부 관점에서도 자신의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대체 여부 의사결정이 중요한 거고, 자, 이처럼 성과 평가와 의사결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 대체 여부를 의사결정하는데 일단 철저하게 개별 사업부의 성과 극대화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냐, 기업 전체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냐, 이런 구분이 좀 필요하다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대체 가격 결정은 좀 특수한 주제로서 자, 성과 평가와 의사 결정을 다 공부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교재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아까 12장이 책임회계와 성과 평가라고 했죠. 이제 의사 결정은 이제 13장부터 시작하는데 13장은 확실성과 단기 의사 결정을 다룹니다. 그래서 제목은 관련 원가와 의사 결정이라고 해서 다룰 거예요. 그다음에 14장은 이제 확실성과 장기 의사 결정을 다뤄요. 바로 자본 예산이라고 해서 다루는데, 자, 아마 2차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본 예산일 거예요. 이상하게 이 자본 예산은 재무관리라는 과목이 있는데 재무관리의 좀 주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원가 관리에게서도 꼭 필요해서 배우지만 약간 중복되는 의미도 있고 해서 원가 관리에게 쪽 교수님들이 이쪽을 잘 연구하지 않고 별로 안 좋아하셔, 출제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무사는 재무관리를 별도로 시험 치지는 않지만 잘 안 나오고 있어, 이쪽이. 그러니까 그쪽은 너무 깊게 공부하지 않아도 되겠다. 좀 대표적인 것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물음 한 개 정도로 나올 수 있으니까 수년제 같이 계산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투자는 현금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13, 14장이고 그 다음에 15장에서 이제 불확실성과 의사결정을 다루는데 이것도 좀 가볍게 하시면 되겠어. 가볍게. 그 다음에 16장에서 이제 대체가격 결정을 다루게 될 거예요. 2차에서는 대체가격 결정은 중요한 토픽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전통적 관리회계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신 관리회계죠. 최신 관리회계는 전략과 연계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여 전략적 원가 관리 및 성과 평가라는 그런 부제목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략적 관점에서 원가를 관리하는 다양한 기법과 그 다음에 전략적 성과 평가인 균형 성과표 등을 다루게 될 건데, 만약에 회계사 쪽이었다고 하면 이쪽이 중요해요. 근데 세무사는 이쪽은 몇 개 토픽만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 깊게 공부할 필요 없어, 알겠죠? 몇 개 토픽, 예를 들어 전략적 원가 관리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 어떤 목표 원가 계산, 또 품질을 관리하는 품질 원가 계산, 또 시간을 관리하는 시간 원가 계산, 또 제약 이론, 뭐 이렇게 한 4개 정도. 그 다음에 최근에 미사용 능력과 관련된 어떤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을 관리에게 접목시킨 그런 내용들, 그렇게 한 5개 정도만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 전략적 성과 평가는 그냥 뭐 좋은 방법이 있구나, 뭐 이 정도 제가 알려준 것만 좀 몇 개 기억하시고, 보상은 아예 공부하지 않을 겁니다. 보상은 너무 이건 제가 좀 깊게 들어갔어요. 보상은 그냥 해봐야 알겠죠? 가입표 나오면 운명이라니 하세요. 나올 확률이 없어요, 근데 거의. 자, 여기까지 해서 이게 이제 17장에서 우리가 다뤄요. 전략적 관리회계 쪽은. 자, 수비 좀 그려지나요? 바로 안 그려지죠? 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오늘 이제 집에 가서 복습할 때 다시 한번 그 개간도를 쭉 보고 방금 제가 말했던 걸 혼자서 한번 이렇게 말해 보는 거예요. 이건 보고 이건 보고. 그리고 이제 각각 이제 각계격표 하고 또 연결시키다 보면 1회독 정도 하면은 그려지겠죠, 이제. 1회독 정도 제대로 하면 이제 그려지겠죠? 그러면 이제 공부에 이제 거의 반이 끝나 있는 거야. 그 다음부터 이제 좀 더 쉬워져요, 여러분들. 이제 내가 그려놓은 이 주소지에 하나하나씩 위치를 시키는 거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기억의 휘발성이 어때요? 훨씬 덜하겠죠. 나의 딱 뿌리가 튼튼하게 들어서 있는 거니까. 자, 그런 식으로 좀 원가 관리에게도 좀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겠죠? 자,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고 이제 2교시부터 본격적으로 수업하도록 합니다.